한번 읽어보십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77장 이제 76장 맞네요. 76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은 연약하게 태어나지만 단단하게 굳어져 죽고 세상의 사물은 부드럽게 나서 딱딱하게 말라 죽나니 죽은 것은 단단하고 강하며 산 것은 부드럽고 연약하다. 그래서 병력이 강하기만 하다고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해지면 베어지며 강하고 큰 것은 낮은 곳에 있지만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높은 곳에 처한다. 네. 노자 특유의 그 나끈나끈한 거, 유약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강한 것보다 훨씬 그 뛰어나다라는 노자의 그 핵심이네요. 우리가 그 항상 강해야 된다, 또 굳세야 된다, 뭐 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강건함을 추구를 많이 하죠. 근데 노자는 항상 부드러워라, 약해져라, 작아져라 쪽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자류만 아니고 모든 성민들 가르치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럽고 약해져라. 그 부드러운 것이 훨씬 강하다 해서 우리가 그 물방울이 부드럽게 짝이 없지만 바위도 다 구멍을 뚝 낼 수 있는 건 물의 부드러움이 그 가능한 것이다. 그 단단한 걸 이긴 건 유약함이라는 걸 이제 가르치죠. 이게 세상살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유연하다라는 거는 상황 대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강직하다, 강하고 굳세다라는 거는 상황의 대처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노자의 유와 강에 대해서 강보다 유를 추구하라는 건 특히 우리 내면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몸도 마음도 나끈나끈해야 모든 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도 지나치게 건강을 걱정을 하는 경직된 사고가 건강을 더 해치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항상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게 좋다. 유연한 게 좋다라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도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 기제를 보면서 항상 외양이건 내면이든 우리가 유연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허리가 반드시 펴주고 목에 힘 빡 주는 그거보다 허리가 잘 수그려지고 목이 잘 수그려질 수 있는 게 대인관계에서 훨씬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훨씬 많은 그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해석을 일단 하면서 봅시다. 인지, 생야, 유약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또 연하다. 근데 기사야, 현강. 사람이 죽었을 때는 몸이 빳빳하고 경직된다. 빳빳하게 경직된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이 다 부드럽죠. 연하고. 근데 죽을 때는 시체는 굉장히 굳어진다는 겁니다. 만물, 초목지, 생야, 유, 취. 만물, 특히 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기사야 고고 그랬습니다. 죽었을 때는 시들고 말라서 뻣뻣해진다. 고는 시들고 마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르고 시들어 빳빳해진다라는 겁니다. 견강자 사지도. 그러므로 단단하고 뻣뻣하다는 것은 사지도, 죽음의 길이요. 유약자, 부드럽고 연한 것은 생지도, 삶의 길이다. 그래서 도는 길도하고 비슷합니다. 삶의 물이다.
삶을 따르는 물이다보다는 그 길도자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 도자지만은 요게 발음으로 두 그렇습니다. 두라는 건데 길을 얘기하는 길도도 두예요. 똑같아요, 중국 발음에서. 그래서 요게 우리가 그 따르는 자, 도도 따르는 자라는 우리가 생도 그러죠. 학생은 생도라고 그러죠. 할 때 도인데 또 도제, 옛날 배우는 사람 도제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도인데 생도라는 이 도를 쓴 게 원래 길을 따르는 자거든요. 도제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길을 배우고 따르는 자라 도는 거야. 이게 길도와 같은 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물이다. 제자 아닌가요? 도자인가요? 제자가 응? 그게 도자예요? 요 길도예요. 도. 우리가 이 도가 같은, 우리말로도 같은 도죠. 이게 도국에도 도고 밑에도 도고. 근데 길도자가 요거는 이렇게 쭉 나 있는 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길도가. 요거는 가는 거. 길을 사람이 가는 걸 도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 때는 길을 간다라고 할 때는 요도자를 씁니다. 길을 나타낼 때는 이도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길을 가다라는 뜻이요. 동사가 되는 거죠. 길을 가다라.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딱딱하고 굳은 것은 죽음의 물이요 라기보다는 죽음을 따라가는 길이요. 우리가 경직된 사고나 경직된 몸은 죽음을 따라가는 길이요. 유연함은 생을 따라가는 길이다. 삶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정도 그 도자를 길도로 해석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 판본이 나오는데 어떤 판본에는 요 길을 가다라는 도를 그대로 쓴 책들도 있으니까 해석이 그래야 좀 부드러울 거예요. 자, 그다음 시이 병강즉 불성. 그러므로 병사가 군이 강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불성 이길 수 없고 목강즉 나무가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게 된다. 목강즉 공, 목강즉 병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목강즉 병, 나무가 단단하면 병 그랬는데 이 병자가 목강즉 공자, 그죠? 요것의 필사 과정에서 필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바뀌어 썼다는 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병으로 해도. 근데 이게 결국 둘 다 요 공이나 요 병이나 뜻은 꺾일 절자입니다. 부러질 절. 그러니까 부러뜨린다가 아니고 부러진다. 나무가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부러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병사가 군대가 너무 강하기만 해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참패를 당한 경우는 수없이 우리 전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럼 뭐냐면 병사를 부리는데 강해할 추구하다 보면 탄력적인 유연성이 없으면 탄력적인 전술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병법은 허허실실, 내가 병사가 약할 때는 강한 것처럼 속이고 내 병사가 강할 때는 약한 것처럼 상대를 속인다. 이런 식으로 전투를 운영되기 때문에 강하기만 하다 해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병사를 유연하게 부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병사를 강하게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요게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강대, 처하. 그러므로 강대한 것은
아래쪽에 하류고, 강한 것은 아직 사실은 이 하류고 말입니다. 그 유약 처상, 유약한 것은 위인데 유약한 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다. 위상, 유약이 위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 뿌리 쪽은 항상 단단하게 박혀 단단하고 시잖아요. 그 부드럽잖아요. 근데 뿌리 쪽은 나무가 위쪽으로 갈수록 밑둥 쪽은 단단하지만 위로 갈수록 유연하잖아요. 요걸 빗대서 이제 그 강하고 취한 것이 높은 자리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좀 비천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항상 높은 자리인 거다.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다. 이제 노자가 이걸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 사물을 관찰하면 금방 나오죠. 밑이 단단하고 밑둥 쪽이 아래쪽이 단단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원래 높은 자리는 뭐요? 강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강한 사람이 대통령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야 그 나라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류다는 거죠. 상류가 될 수 없다. 평범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 이거를 삶 속에서 우리가 문득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신앙이라든가 우리가 그 각 개인의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도 내가 어떤 철학을 견지했다 해서 그 신념이 너무 굳기만 하면 그게 바로 아까 강이 돼 버리거든요. 이데올로기도 너무 한쪽에 기울어져서 그걸 끝까지 고수만 하려고 하면 그 강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는 뭐냐고 인간의 삶, 그죠?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무엇이 우리 삶을 꽃이 피게 만드는가? 그렇죠? 이런 문제거든. 그런다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경직된 사고일수록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태를 이렇게 보면 좌다 우다, 그죠?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극대 극으로 치달아갔거든요. 이 사람들 양측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 극우도 완전 빳빳하게 경직돼 있잖아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 다음에 극좌도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양쪽 30%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경직돼 있는 거죠. 유연성이 하나도 없어. 그게 유도자가 얘기한 아까 강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 그건 뭐야? 그 사이에서 사실은 중도층이 유연하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 온다, 누가 잘못 온다, 이러면서 판단해가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가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정해지지 않는 중도층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그 백성심인데, 양측은 뭐냐, 노자 얘기대로 굳어져 있는 거죠. 강시, 그죠? 빳빳하게 굳는 강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양쪽으로 해서 30%씩 뭐 25% 정도 되겠죠. 그거는 좀비다. 굳어진 좀비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 40% 요게 진실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전에 제가 화엄사에서 요 기절을 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하느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느님한테 너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느님한테. 모든 게 하나님인 거죠. 그죠? 하나님 아니죠. 전혀 돌아볼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굳어진 이런 경직된 사고인데, 이런 신앙도 문제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절벽에다 발이 미끄러져 갖고 아주 높은 절벽에 미끄러 떨어지는데 다행히 손으로 그 바위 틈을 잡아 갖고 겨우 지금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 죽겠고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을 넣는 순간에
몸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지가 제일 싫어하는 이명박이가 그 절벽 끝으로 지나가다 그걸 봤어. 근데 어우 이거 내가 구해줄게 내 손 잡으시오 하고 이명박이 손을 쭉 뻗으니까 아 당신 필요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 살려줄 테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 그 이명박이 손을 안 잡는다라는 거죠. 그죠? 안 잡고 오직 하나님이 구해주기만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 그게 결국 경직된다는 거는 그거죠. 그 순간에 거기에 나타난 이명박이가 바로 하나님인 걸 모른다라는 거죠. 사고가 경직되면. 실제 내가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이명박으로 화인해서 하필 그 시간 그때 거기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그 몸뚱아리 얼굴 생김새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잖아요. 그 이명박이로 그 시간 그때 그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거야 라고 경직돼 버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데 사실 하나님이를 몰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신앙이다. 불교가 우리 스님네들이 전부 오직 부처하고 오직 부처 오직 공 오직 깨달음하고 경직돼 있으면 경직될수록 그죠? 부처와는 천리 멀리 먼 길을 가게 됩니다 라고 제가 그때 노자 강의할 때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고도 그처럼 유연하게 해야 된다. 사실은 사고가 더 중요한 거죠. 몸보다. 근데 요런 게 이제 중국의 태극권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동작이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그죠? 빳빳해진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몸이 부드러워질수록 기가 잘 통맥이 잘 되고, 그죠? 혈액이 잘 순환하고, 몸이 굳어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그런 식으로 요 노자의 그 유연함이 생명이라는 요곳에서부터 유연성이 그 중시되면서 이제 태극권이라든가 이런 게 그 창시돼 가거든요. 사실 그 무당파, 무당 도교 사원 그 자체가 노자 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해꾸에 나오는 거죠.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항상 낭창낭창한 그런 상태가 좋다. 언제나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또 내 의지가 굳다 해도 그게 너무 굳고 유연성이 사라지면 그건 결국 부러지게 돼 있다. 크게 좋을 게 없다라는 게 우리가 유념해도 좋은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적절히 노자는 그 항상 자연에서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초목을 봐라. 또 사람을 봐라. 우리 몸을 보고 초목을 보면 진짜 이 천지 우주의 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않겠냐. 강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유연한 게 좋은 거다. 탄력적인 게 좋은 거다. 그만큼 대처 능력이 뛰어나. 질병에도 대처를 잘하죠. 몸이 유연하면 산행을 하다 발이 미끄러져도 유연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안 쓰러지고 균형을 금방 잡는데 이제 우리같이 나이 들어서 몸이 뻣뻣해지면 발만 삐끗한 순간 쓰러지더라고. 그만큼 이 몸을 이렇게 된 거니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어찌 몸뿐이겠느냐. 정신도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 많이 해볼 문제. 알고도 평소에 이런 건 도리는 우리가 다 압니다. 아는데 이걸 삶 속에서 문득 떠올리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경직돼 버리는 거죠. 77장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늘에 도는 활주를 당겨 매는 것 같아서 높으면 억누르고 낮으면 들어올리며 남으면 덜고 부족하면 보태준다.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데 보태주나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데서 덜어다가 남는 쪽에 갖다 바치나니 남는 것을 덜어내어 천하를 봉양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도를 가진 분일 뿐이다. 그래서 도를 얻은 이는 일을 하되 뽐내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차지하지 않으며 현명함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는다. 많이 이제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좀 쉬워지네요.
이거는 우리가 논어의 세계는 이제 그겁니다. 그 손수익, 입차손. 덜어지면 채워지고 가득 차면 덜어질 일밖에 없다라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 가득 채워지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 도, 기, 유, 장궁호 그랬습니다. 천지의 도는, 여기서 하늘의 도는 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도는 천 뒤에 땅지자가 없다고 보면 돼요. 천지지 도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하늘과 땅의 도리는 마치 팽팽하게 당긴 활과 같은 것인가. 마치 우리 자연의 도는 마치 당겨놓은, 이렇게 당기고 있는, 활을 쏠 때 당기는 활과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당기고 언제까지 못 버티거든요. 결국은 놓게 되고 느슨하게 놔야 되는 상황인가, 그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고자 억지, 높은 것은 낮게 눌러주고 하자 거지, 낮은 것은 높여주며, 그 다음에 유여자 손지,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자 여지, 부족한 것은 보태주는 것, 보태준다. 자, 자연의 도는 마치 활시와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높은 건 낮게 만들고 낮은 것은 높게 만들고, 또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주는 것이 자연의 도다. 그죠? 우리가 항상 자연을 보면 높은 산은 침식작용에 의해서 낮게 평지로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높이 깊게 패인 곳은 자꾸 흙을 실어다가 그걸 메꿔주잖아요. 그래서 올려주죠. 자연의 도는 언제나 높은 건 내리고, 너무 높은 건 내리고, 너무 낮은 건 높여주는. 그래서 언제 균형을 취하게 이제 만드는 게 자연의 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역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무평불피. 영원히 비탈이, 영원히 평지가 되지 않는 비탈은 없다. 어떤 비탈이든 언젠가는 평지로 바뀐다. 그래서 무평불피라는 말이 나오거든. 비탈지지 않는 평지는 없다. 비탈로 변하지 않는 평지는 없다. 평지는 언젠가 비탈이 되고, 비탈은 언젠가는 평지가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아까 손수익, 그죠? 2차선의 법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또 넘치면 덜어내는 천지도가 항상 비탈을 평지로 만들고, 평지를 비탈로 만들고,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뽕나무로 갖고, 우리는 우리 지구가 영원히 이런 모양인 것 같지만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하나의 대륙, 큰 대륙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개 대양과 6개 땅덩어리로 지구가 분할되어 있잖아요. 옛날과 지금 전혀 다른 지구 모습이죠. 이제는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는 거죠, 세상은. 그걸 얘기해서 우리는 늘 채우려고만 하지, 채워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동양바가지, 항상 채워도 배가 고픈 동양바가지의 비유를 합디다, 불가에서는. 정말 아무리 갖다 채워도 늘 부족감이 느껴지는 거는 동양바가지하고 똑같다. 오늘 남의 집 음식 얻으러 동양바에서 그는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또 비고 또 비고, 끊임없이 우리는 채우려고만 이제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계속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천지, 도, 손, 유여, 이보, 부족. 자연의 도는, 자연의 그 도리는 남는 것을 덜어내서 부족한 곳에 보태주지만,
인지도 즉불현 사람의 도리 인간 세상에 인간세의 도리는 바로 정반대다. 불현 그렇지 않아서 손 부족이 봉유여 부족한 데서 떼어내서 남는 사람한테 자꾸 갖다 바친다. 가난한 사람 살림을 빼앗아서 부자한테 보탠다 라는 얘기예요. 인간 세상에 그것. 하늘의 도나 자연의 도는 부족한 곳을 채워주는 쪽인데 인간만은 이상하게도 더 있는 놈한테 갖다 채워주는 법칙을 적용하더라. 실제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도 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갖다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할 때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뭐 하루 이틀 안에 몇백억을 동원해야 될 상황도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돈 많은 물주들, 돈 많은 큰 손들을 그 알아놓고 가까이 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은 그래요. 근데 나이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명동의 큰 손이요. 박군. 예. 그 말이야. 나는 돈이 무지개 많은데 돈 쓸 일이 통 없어. 많아도 쓸 일이 안 생겨. 아, 그렇습니까? 항상 나를 사람들이 만나면 돈이 내가 많으니까 내가 밥도 사고 다 사고 대접해야 되잖아. 근데 내 돈 얻어 쓰려고 나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옷 사주고 선물해주고 별의별 기술 다 하고 별걸 다 갖고 와서 나한테 기증을 해. 끊임없이 나를 접대를 해. 그러니까 나는 밥 한 끼 남한테 살 돈 쓸 틈도 없어. 내가 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돈 얻어 쓰려고 가난한 사람이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거야, 이 사람은. 가만히 내가 그걸 맞는 거야. 나부터도. 맞네요. 내가 어르신 이렇게 가끔 뵙고 한 것도 내가 급할 때 어르신 그 돈 좀 빌려 쓰려고. 진짜 저부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다니까. 자네나 되니까 내가 이 얘기도 지금 해주는겨. 근데 진짜 돈이 많으면 돈 쓸 일이 없어. 일생을 두고 내 돈 쓸 일이 없어. 해외여행 내 돈 갖고 간 적이 없어. 뭐 회사 한다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심지어 재벌들까지 나 꼬시려고 여행비 그것도 최호화롭게 비행기도 특등석에 모든 호텔 이 사람들이 했어. 나 해외로 모시면 접대해갖고 급할 때 내 돈 얻어 쓰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해외를 나가도 비행기표 한 번 사본 적이 없고 호텔비 한 번 낸 적이 없고 밥값 한 번 낸 적이 없고 한국 땅에 있어서 그래. 우리 식구끼리 앉아있을 때나 그런 거 묻고 내 돈 쓰지. 일단 남을 만났을 때는 내 돈 쓸 일이 안 생겨버려. 이거예요. 그잖아요. 인간 세상은 없는 놈께 높은 있는 쪽으로 흘러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정치 엘리트들도 보세요. 대통령 한 번 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떼부자들이 돼요. 떼부자들이 돼요. 우리는 누구는 안 그렇고 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고 나서 부자 안 된 사람은 이승만이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승만이 빼고는 다 부자 돼. 다 부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거, 그 사람 뭔 부자냐. 대통령 하기 전과 후를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망정이지, 아니면 전과 후에 그분의 생활 수준이나 그 땅이나 전체에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재산이 늘어나 버리는데,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어떻겠어요? 재산 늘리는 게. 이건 전부 다 없는 사람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권력의 힘,
그거 빌려 쓰려고. 아부하고 뭐하고. 그리고 그 사람 명의로 알게 모르게 그 밑에서 아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안 하고 다 가차명으로 지금 뭐 문 대통령은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렇 믿지 않아요. 또 앞전에 뭐 전두환 대통령 무슨 뭐 노태우 다 마찬가지. 지금까지 어느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끝나시고 나니까 마한테 자식들이 재산 땀하기 시작한 거 보세요. 수천억이잖아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동교동 집 한 채 있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갖고 자식들이 그 재산 갖고 추적은 싸움을 하게 되겠어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가차명으로라도 밑에 놈들이 다 챙겨놔 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 세상의 법이에요. 인간 세상은 그래. 없는 놈 걸 들어서 위라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위에서 밑에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부자들은 지 돈 쓸 일이 없어져. 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빠서 쓸 일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나빠서 돈을 모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성실하고 좋아. 아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정도의 그런 분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써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심성 옳은 거예요. 그런 말이 딱딱 까분 사람에 비해서는 옳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바치는 요게 인간 세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백성을 위한다. 진짜 백성을 위한다고 한 사람은 위한다는 말을 하질 않죠. 그죠? 백성을 위한다라는 거는 다 허울이에요. 명분. 그건 실제로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 진짜 백성을 위한다면 나는 국민을 위해서 면 일단 헛소리 안 할 거예요. 왜? 지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요? 뺏어가는 거 왜? 그래서 그 말 못해요. 엘리트라는 거는 결국 사회 엘리트는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신분이 높은 엘리트 한 번 하고 나면 돈 못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 왜 30억, 40억, 50억씩 들이면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갖다 주죠? 우리가 보면 청렴결백하니까 돈 걱정 없이 돈 모아질 일이 없는데, 그죠? 국회의원이 평등결백하다면 돈 모아질 일이 없는데 국회의원은 왜 그리 하려고 할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진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냐?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그건 뭐냐? 하면 왜 재산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을 갖다 준 사람이 우리 서민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각 기업체, 공공기관, 국영기관 어마어마한 돈질을 하거든요. 로비를 하거든요. 또 사회단체, 왜? 예산이나 특혜를 받으려고 사회운동하는 NGO 단체에서부터 각종 재단까지 이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겠는가요? 왜 그 사람 자기 이익 때문에 갖다 바치죠. 그죠? 국회의원 그거 한번 하고 나면 30억 들여서 했는데 하고 나면은 30억의 최소한들이 10배는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 권력, 상당히 힘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모든 게. 서민한테서 다 흘러가죠. 그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볼 때 그러죠. 아주 단순한 예로 우리 전기세만 해도 그렇잖아요. 누진세로 전기세를 내서 바가지를 쓰는 거는 최하층민이에요. 가장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은 전기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을 갖고 산업 육성한다, 뭐 한다 하면서 보통 그 영업용 전기는 누진율이 없어. 산업용 전기는 엄청 싸. 산업체, 대기업, 부자들 집 누진율 적용 500kg가 넘어가면 누진율 적용해서 벗어나 보잖아요. 그러면 이병철이 집에서 집 그 전체 막 가옥 쓰는 전기는 2000kg, 3000kg인데 그런 누진율 적용 안 받잖아요. 적용률 받은 게 뭐죠? 제일 누진율이 높은 게 뭐죠? 190까지잖아요. 200대. 우리 서민이 가장 높은 전기를 부담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불안? 서민 수가 많으니까 코 묻은 돈이지만 이 집의 모든 가정하고 집 전기는, 가정용 전기는 대한민국의 가구 수에 따라서 전기가 누진율이 적용되면 어마어마한 세원이 되거든요. 부잣집 몇 집에서 전기세 왕창 물려봐도 그만한 세금을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뭐요? 불쌍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한테 누진세 적용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전기세 개정해야 된다고, 서민을 위해서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놀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죠, 일본. 나는 거기 가서 전기세가 누진율이 없어요. 대신 기본요금이 비싸요. 그래? 우리 기본요금에서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요금 5,000원 정도 가면 일본 5만원대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싸게 사는 거예요. 누진율이 없어. 그러니까 여름철 모든 냉방, 겨울철 모든 난방이 일본 다 전기더라는 거죠. 가정집 가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 석유나 보일러 떼는 그 기름값하고 계산해 보니까요, 겨울 한철 일본 전기로 빵빵하게 그 난방 다 하는데 전기세가 우리나라 돈은 15만 원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난방을 전기로 서민이 한다고 봅시다. 한 달 전기도 50만 원 그냥 나와버려요. 그잖아요. 온수 보일러 하나 장착이, 우리 집 전기세가 2만 원대 했던 집이에요. 근데 겨울에 추우니까 온수 보일러, 전기 보일러 제일 만만하니까 쉬우니까 그거 하나 설치할 때 12만 원이 나와요. 근데 맨날 온수 내가 쓴 것도 아까워서, 전기세 아까운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신하게 샤워만 해요. 전기 적게 나오려고. 그 샤워만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샤워해봐 4번 쓸 거예요. 온수 보일러로. 누군가 써봐야 모르겠어요. 4-5번 쓸 거예요. 그 범위에서 12만 원으로 들어버려요. 전기세가. 그죠? 근데 난방까지 그렇게 한다고 보면 50만 원 그냥 나와요. 우리 가정용에서는. 그런데 일본은 기본요금은 비싸지만 마음 놓고 써도 전기세 누진율이 없으니까 부담이죠. 우리 영업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빵빵하게 써도 15만 원, 20만 원. 우리 영업용 갖고 난방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간 사회는 없는 놈 걸 빼서 있는 놈한테 보태는 이 거꾸로 된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서글프지만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만만한 게 민초들이거든요. 사실 가장 만만한 게 민초고, 민초들의 힘이 모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민초를 대변한다고 사회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운동을 한 사람들도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는 운동을 하지 진실로 민초를 위한 운동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이해와 관련되는 걸로 민초를 팔아서, 백성을 팔아서, 시민을 팔아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진실로 한다면 이런 것부터 개정하는 것이 옳을 거라 그잖아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 사이다. 없는 사람 것 뺏어서 항상 우리보다 조금 엘리트 의식이 강한, 엘리트가 된 사회운동을 하려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우리 걸 뺏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제 백성이 낸 세금 정부에서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운동은 사람. 그 다음에 그보다 상위 지자체, 장, 이 사람들은 더 하죠. 그 위로 갈수록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그 현실인데 고칠래야 고칠 길도 없는.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냐? 모든 걸 평등하자. 요즘 진보 중에 진보가 공산주의인데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민초들 살면 힘듭니까? 우리 중국, 옛날 북한, 러시아 다 알잖아요.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당 간부, 지방 성, 시장, 시당 간부만 돼도, 아니 촌장만 돼도, 촌 간부, 면 단위 간부만 돼도 제법 잘
발달. 시단위, 성단위의 당 간부, 중앙 당 간부를 보세요. 돈이 그 사람을 살리면 집안에 금친대 놓고 살잖아요. 당연하고 그렇게 되버려요. 그러면 온 우아래가 모든 게 평등하고 정말 노동하는 노동 대중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만드는 공산주의에서 모든 서민들은 다 굶주리고 배고픈 전락된 생활을 하게 해놓고 엘리트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리 실증적으로 보잖아요. 러시아를 봤고 북한 사회를 봤고 중국 사회를 봤잖아요. 그죠? 요게 인간이에요. 그나마 우리 같은 데는 언로가 터져서 언론의 자유라도 있으니까 불평이라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는 못 먹죠. 이 자유주의에서. 근데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언로가 막히니까 뭐죠?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등 사상으로 그걸 속이기, 평등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걸 존재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언로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게 평등 사회거든요. 평등이냐 자유야의 갈림길인데 그나마 자유주의 쪽은 언론은 터져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먹는다는 거죠. 근데 평등주의 사회는 눈치를 안 보니까 언론을 막아버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얼마를 먹었는지도 알 길도 없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 저 성도 무한 그쪽 했던 거 보시라이 같은 경우 보세요. 근데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 정치 싸움에서 지니까 숙청 대상으로 해서 뒤 파면 부자 아닌 놈 어디 있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사형시키다. 부패 공무원을 찍혔는데 그거는 정적 제거 목적이 있을 때 외에는 밝혀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평등사회라는 게 그래요. 언론을 막아버리면 이제는 다 길어요. 그게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건 언론 거예요. 언론을 막으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면 그 순간 백성은 완벽하게 봉창이 돼요. 먹통이 되면 그거는 아까 요거 손안 쪽 손에서 덜어서 이쪽에 보태는 이 현상이 극대화로 치달아갑니다. 언로가 막히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든 언론을 확보를 하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 사회운동을 할 때는. 그럼 언론만 제대로 터지면 그죠? 요걸 눈치를 봐가면서 먹어도 먹는다. 무지막지하게는 못 먹는다. 요런 겁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다. 자, 누가 숙, 능, 유여, 이 봉천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누가 여유로운 것을 덜어내서 여유로운 것을 가지고 천하에 봉사를 하겠느냐. 세상 천하 만민에게 하층민에게 누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유도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천지 자연의 도리, 그죠? 높은 곳, 많은 걸 덜어서 부족한 데를 배우는 천지 자연의 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 오직 그런 사람, 유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지 자연이 손차입, 부족한 곳을 항상 보태고 넘치는 걸 덜어내는 자연의 손차익의 원리를, 이치를, 그런 도리를 알고 있는 자, 유도자는 그런 사람만이 여유로운 것을 뺏어서 천하만민을 없는 곳에 돌릴 줄 안다. 자연의 도리를 정확히 알고 자연의 도리를 깨닫는 자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 성인, 위열, 불시. 그러므로 성인은 만물을 위해 일하지만 자랑하지 않고 공성이 부처 공을 이루지만 그 공을 타고 앉지 않는다. 기, 불록, 견현 그랬습니다. 요 기, 불록, 견현은 그 어짐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인은
만천하 만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자랑질하지 않고 공을 크게 세우지만 그 공치사를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 통치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뭐죠?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항상 내세우잖아. 내가 코로나를 다 막아서 K방역에 성공시킨 장본인이요. 내가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만큼 경제 성장을 시킨 장본인이 나요. 하면서 자기의 현을 늘 드러내고자 하잖아요. 성인은 그런 자랑질하고 그 공치사를 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 맨 뒤끝에 기, 불력, 견현, 현현 그 말은 자신의 현명함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기절 딱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면 77장은 천지도는 항상 남는 걸 덜어서 부족한 걸 채워주고 높은 걸 깎아서 낮은 쪽을 메꾸고 해서 저절로 항상 자연이 평등해지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도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불평을 조장한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평등은 찾은 사람일수록 불평등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노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노자 사상에 노자가 정말 매서운 게 평등 찾는 건 지 안에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평등 주장하는 사람치고 욕심이 적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수없이 봤어. 욕심이 정말 없는 사람은 평등 주장할 일이 없어요. 왜? 주장할 일이 아니거든요. 평등이라고. 평등 하면서 지는 지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거죠. 노자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막스 레닌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지금까지 사회주의 혁명에 나왔던 스탈린, 레닌 다 보세요. 절대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또 사회주의 중에 국가 사회주의를 창시했던 히틀러 보세요. 만민 평등을 주장한 히틀러가 무슨 짓거리를 했나요? 만민 평등을 하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스탈린이 무슨 짓을 했던가요? 모택동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요? 김일성이 무슨 짓거리 했냐? 평등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건 불평등이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사람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평등한 사람은 평등을 찾을 일이 없거든요. 지 안이 평등하면 다 평등하게 보이거든요. 부자나 나나 무엇이 다를 때 저 새끼 많이 가졌다 해서 내 앞에 가면 나는 다른 거 더 가졌어. 그러니까 니하고 나 평등 찾을 일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한테 굴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내 앞에 오면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내 앞에서 힘을 못 쓰니까 뭐죠? 저한테 선물 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아부할 일이 없거든요. 왜? 니나 내나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등이 이루어지면 모든 세상이 다 평등하게 보이거든요. 나보다 잘난 놈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굴종할 일이 없어.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해야 그놈이 기분이 좋지. 돈밖에 없는 사람한테 돈을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 사람 맥이 빠져서 거기가 푹 거꾸라진다. 근데 그 사람 와 해니까 딱 목에 힘주는 거지. 아무도 안 쳐다봐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도 안 쳐다봐요. 돈 가져서 뭐 하겠어. 그런 사람 그러면 돈 가져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이제 사람들 마음이라도 사야 되겠다 돈을 사회로 나누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도 흠모하지 않으면 권력자가 백성한테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저 새끼 걸 뺏어서 여기다 줘야 되니까 어떤 이상한 평등론을 갖고 주장을 하니까
뺐네 안 뺏기네 하면서 뺏는다는 건 뭐죠? 저 새끼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야. 나보다 낫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니까 뺏어서라도 없는 사람 주자. 이게 평등이다. 엉뚱. 쥐가 안 가진 게 저 새끼가 못 가진 거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불평이냐. 그래도 저놈을 무시해버리면 저놈이 돈 가진 게 무시되는데 돈 갖고 싶어요? 인심을 갖고 싶겠지. 돈이 가지면 그때부터는 돈을 더 가진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인심을 거두고자 그 돈을 뿌린다는 거죠.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이 만들어주는 평등이 되는 거예요. 왜 산이 높으면 깎이겠어요? 여기가 낮으니까 깎아오거든요. 저절로 되는 것이지 평등은 인위적으로 뺏고 강탈하고 법으로 규제를 해서 평등을 이루려고 할수록 불평등은 커집니다. 절대 철학은 평등론은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깊이 들어가고 더 사유를 하면 할수록 인위적인 평등은 더 큰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걸 알게 돼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내가 지한테 부족한 게 뭐죠?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놈이 미워. 시기가 생겨. 저 새끼가 갈취해서 혼자만 가졌다. 시기심이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 새끼가 묻거든요. 가졌다는 데 대한 분노예요. 내 안에 분노인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없이 잔잔한 눈으로 보면 저 새끼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이건이 아들 그 뭐요 그 어린 그잖아요. 난 내 앞에 그거 와 있어도 여러분이나 나 우리 자식들 똑같이 대할 거예요. 왜? 애기잖아요. 그냥 내 눈에 애 새끼야. 그게 뭐 잘났어요? 뭐가 그리 부러운 존재고? 아니 너 이리 와라 앉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진짜 평등을 이루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가지면 다 평등해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경전을 읽고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원래 이 인문학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천문학도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학문이었어요. 하늘의 별자리, 행성의 움직임, 천체, 하늘의 기운을 살피면서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이 오겠는가, 기름화복이 일어나겠는가, 어느 시점에 무슨 천기를 본 거요. 하늘을 관찰하는 게 천문학이잖아요. 왜 관찰하겠어요?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자는 게 천문학. 그래서 옛날 관상감, 벼슬 있었잖아요. 관상, 하늘의 상을 보고, 그죠? 세상을 감정하고, 그래서 인간사의 통치 원리로 그걸 작용한다. 관상강이 그럼 관상대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상을 보고, 하늘의 상을 봐서 통치하는 데 자료로 사용한다. 그게 천문학. 지문학은 뭐였어요? 땅의 이치를 어느 지역에 무슨 특산이 나고, 어느 지역에 광산이 있고, 어디에 인심이 뭐하고, 어느에 특산물이 있고, 어디서 곡창지되고, 이 지문, 땅의 문이죠. 지문학, 지리지. 그 세종실록 지리지가 지문학의 대표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해서 통치의 자료로 삼는 게 지문학이다. 그것도 역시 인간을 위해서 지문학도 존재하고. 그러면 인문학.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거죠. 인문학. 사람의 심성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 방향이 옳은가. 이걸 연구해서 인간 사회를 이렇게 하자는 게 인문학이라고. 천문학, 지문학, 인문학이. 그렇게 해서 3대 분이 나온 거예요. 천지인 삼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건 인간에 대한 연구라는 겁니다. 인문학은. 그럼 이 기제를 보면 무엇을 연구해야 되냐는 거죠. 아까 천지자연은 이걸 들어서 여기를 저절로 된다. 근데 인간만큼은 노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이 안, 노자 때 이미 제시를 했잖아요. 이상하게 인간 사회는 없는 놈들 걸 뺏어다 있는 놈한테 보태준다. 노자가 탄식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노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공자가, 그죠? 손, 수, 입. 그죠?
그 다음에 입차손하고 공자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우리가 안 변했어요. 공자 시대부터 노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 법으로 뭘로 제도로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니까 수없는 세상이 흐르면서 별의별 제도를 다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공산당을 만들어 갖고 했는데 더 악화돼 버렸어요. 우리가 변치 않고 평등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크고 진정한 사회운동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사회운동이고요. 진정한 인문학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하는 게 운동학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변했을 때 사회가 변해요. 그러면 난 우리 요 식구는 변는데 남은 하나도 안 변해. 요 식구가 변하면 여러분 이 식구가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죠. 그렇게 해서 100년, 200년 가면 500년 후쯤은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자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만 변해서는 안 돼라고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었고, 그래서 힘으로 제도로 한꺼번에 해보면 될 줄 아는데, 그래야 이게 그나마라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수천 년 세월을 허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제도와 법으로 평등을 서양, 동양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재미없어요. 서양사에서 보세요. 시저가 로마를 개혁해 나갈 때요. 그죠? 공화정이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 공화정이 문제가 있다고 시저는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신 독재자, 동신 독재로 집정관을 정신 동안 하게끔 내가 의회 승인 없이 내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게 독재를 해주라. 시저가 요구해서 이제 가잖아요. 가면서 시저가 자기 힘으로 뭐를 했어요? 의회다 이런 정치 지랄 말고 오직 민의, 백성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자. 철저하게 의회 지지를 받지 않고 백성의 직접 지지를 받는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려면 뭐죠? 백성들한테 평등을 주기 시작한 거죠. 시작하 평등을 주기 시작하고 그 평등은 이제 뭐냐? 그동안 불평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자가 백성들한테 엄청난 먹거리부터 돈까지 이런 거를 국가가 외국 정벌에서 나온 그 수입들로 백성 논아주는, 그 백성을 모두 잘 살게 하겠다. 민중들이 환호를 하죠. 환호를 했죠.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그 독재가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잖아요. 그러고 그 후로 황제제도로 로마가 드디어 황제제도로 1인 독재체제로 들어가죠. 황제로. 왜 그 좋은 사상이 더 큰 독재로 흘러갔겠는가요? 역사에서. 만민평등을 주장했던 시저 사상이 왜 더 큰 독재로 가냐는 거예요. 시저가 노린 게 뭐였을까요? 만민평등 자체를 노린 걸까요? 지가 영구집권을 노렸을까요? 시저가 노린 건 영구집권이잖아요. 이리 된 거죠.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왜 위대했냐? 시대가 지금 위대한 걸 보세요. 점령을 로마가 막 해나가요. 각 나라를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갔잖아요. 넓히면 넓힐수록 로마가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제는 왜? 날짜가 다 틀려요. 달력이 다 틀려요. 세임법이 다 틀려요. 그러면 여기 로마에서는 3월 5일이 브리튼에 가니까 7월 6일이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서 이걸 조율해 나가겠어요? 전 세계가 다 각자의 달력을 쓰는데. 응? 그러니까 이거 통일하자. 그래서 만든 게 율리우스력이라는 최초의 서양 달력이 시저 때, 그래도 지금 줄라이라는 7월,
시제 생일이 7월 달이거든. 그 달력이 이제 처음으로 공통 달력이 나와서 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전성기고 이후로 로마는 몰락의 길로 들어가거든요. 왜? 모든 걸 공통화시키고 모든 걸 통일하고 달력도 날짜도 다 통일했는데 로마가 전성기에서 하얀길로 수그러 갔을까요? 인위적으로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아까 노자가 강하고 뻣뻣한 건 죽음의 길이다. 몰라요, 로마. 그때부터. 전성기가 시저 시대가 최대 영토였고 최고로 전성기를 누렸죠.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는 이제 하얀 길로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당시 세계 인구가 2억 3천만에 불과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그러면 로마가 그 중에 5천만이었어. 5분의 1 정도가 약 5분의 1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로마였다. 그러고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중국이었고요. 나머지가 세계 논아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우리 환단곡이라는 그 책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보다 3,000년 전, 그죠? 3,000년 전인 환단고기 시절에 조선의 인구가 2억 3천이 뭐 2억 얼마였고 영토가 몇 만리였다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면 시절에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이면 그로부터 2천년 3천년 전 우리 고조선 이제는 환국 시절이라면 전 세계 인구가 8천에 불과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근데 고조선 인구가 2억 몇 천이었대. 이런 역사를 갖다 놓고 믿자고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생기냐? 이것은 좋은 것이야. 우리 것은 좋은 것이는 경직된 사고가 환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게 아니라 치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럽게 돼버린가 생각해보세요. 뭐? 환국이라고 해서 그게 단군 여성이 5,400년, 4천 몇백 년이면 환국은 5,000년 전인데 그때 단군 여성 인구가 2억 얼마였다고? 그 시절 세계 전체 인구가 8천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2억이 나오지? 당장 외국에 나가서 이런 주장을 한 순간 저 미친놈, 저 나라 정신병자들만 사는 나라, 나라 욕먹일 일을 하고 있거든. 이건 사고의 경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것에 몰두되면 그 순간에 유연성이 사라지면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게 돼요. 교통이 그때 다면 석기시대인데 교통, 통신 없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때 부산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면 며칠 걸려요. 한 달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조선시대 때인데 그보다 4,000년 전이라면 숲 우르창창했을 거고 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조선의 영토가 북으로 28,000리, 몇 리, 남으로 몇 리, 이렇게 해서 저 시베리아까지가 고조선 영토예요. 그걸 어떻게 다스려? 어떻게 그 길을 가면서 통치를 해나가냐고, 어떻게 벼슬아치를 파견하냐고. 조선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그만 생각이 유연하게 가진다면 분석이 가능한 것들인데 경직되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요게 사고의 경직입니다. 그리고 몸의 경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 노자가 얘기한 이 유연,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법, 평등, 진정한 평등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건 우리가 변치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했다면 세계 역사가, 그죠? 모든 세계사가 가장 평등했던 시절이 언젠가를 보세요. 깨벗고 돌도끼 들고 산속에서 부족 사이도 아니에요. 시족 집단을 이루면서, 부족 집단은 되기 전에 시족 집단, 내 시족 식구들 몇하고
돌도 길고 산에서 토끼 한 마리 잡고 감자 하나 캐서 그냥 식구끼리 나눠 먹을 때 외에 진정 평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서 평등을 항상 찾거든요. 어느 시대든. 중세 유럽은 정말 불평등의 극치였죠. 그때 우리 동양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평등 사회예요. 그런데 동양은 동양대로 불평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잖아요. 그걸 개선하자고 무슨 짓거리들을 했는가 보세요. 엄청난 제도, 엄청난 노력, 엄청난 민중 봉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민중 봉기를 정권을 타도했어요. 그리고 새 정권을 세웠어요. 그 새 정권 세운 데도 평등이 이루어졌느냐. 프랑스 대혁명, 가장 근래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서 평등사회, 루이 13세 없애고 평등사회 이루자면서 프랑스 혁명하고 자코방당이 딱 잡아줘요. 자코방당이 잡자마자 하는 짓거리가 단두대 세우고 자코방들이 권력 잡고 더한 독재를 휘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공화정이 무너지고 다시 나폴레옹 시대부터 황제제도 돌아가 버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변치 않으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평등은 어떻게 오는가? 아까 얘기입니다. 오직 유도자, 자연의 도를 이해하고 그 도를 깊이 깨달은 자 이외에는 부족한 것을, 남는 걸 갖다가 부족한 것한테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노자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있었으면 지금 다 개혁됐어요. 그럼 요 한 사람 힘으로 됐냐?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대중, 보통은 70% 이상이 우리가 그 예방접종도 70% 이상 맞으면 면역, 집단 면역이 생긴다면, 그러듯이 대중의 의식이 70% 이상이 바뀌면 그런 평등감, 저절로 오는 평등감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76장, 77장 잘 생각해 보세요. 제도적으로 보강해주는 거는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도적 보장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궁극적 평등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도라는 거는 양날 달린 칼이기 때문에 하나의 평등을 이루면 또 다른 불평등을 반드시 가져온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요. 평등이 똑같이 돼버리는 게 평등이냐, 각자의 재능과 특성과 성과, 그죠? 몸, 지식 이런 거에 따라서 그에 맞게 그만하게 그에 맞게끔 주어지는 게 평등이냐.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어린 아이 같은 애하고 50대하고 70대를 똑같이 보는 게 평등이냐, 차등으로 보는 게 진정한 평등이냐, 이런 개념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이제 이 77장은 진실로 평등 사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평등은 무엇이 평등인가? 자연은 정말 평등하거든요. 자연은. 그래서 하늘에서 햇빛을 똑같이 내려요. 똑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햇빛을 많이 받아먹고, 어떤 놈은 커튼을 쳐서 햇빛을 가리고, 어떤 놈은 더 들어오라고, 햇빛이 더 들어오라고 반사경까지 설치를 해서 그 햇빛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평등이지, 햇빛을 똑같이 줬으니까 반사경 다는 놈은 역적, 커튼 가리는 놈도 역적. 요게 법이요 제도라는 겁니다. 비를 똑같이 내려줘요. 그런데 각각의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흠뻑 비를 빨아 마시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조금 빨아 마시고, 그렇잖아요. 저장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이게 진정한 평등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평등. 왜 인위적으로 칼질하는 평등은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인류가 발달해도 평등이 안 이루어진 것이다. 요 77장 한번, 여러분들이 7장은 인간 사회에 왜 평등은 오지 않는가를 사유할 수 있는
그리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77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깊어요. 이 대목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